컴팩트 바리뷰 설명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이진행이라고 합니다. 주말 오전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임은요, 이메일이나 공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미국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한 시간이고요. 여러분께 필요한 내용을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컴팩트 바리뷰의 안현주 변호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아시다시피 안현주 변호사님은 사시 출신의 한국 변호사이시고요. 또 미국 로스쿨, JD, LLM을 다 마치고 이제 미국 변호사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경험에 입각한 여러 가지 유용한 팁들 전수해 주신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시간은 1시간, 만약에 이제 질의응답이 길어지고 하면 조금 1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귀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구창의 변호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 로스쿨에서 또 JD 과정도 밟았고요. 올해 2월에 바시험에 합격해서 현재 한국에서 특허 변호사로, 아, 현재 미국에서 특허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인 소개는요, 또 변호사님께서 직접 발표 시간에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안현주 변호사님 발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주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강의를 통해서 뵌 분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한 것들이 해소되고, 또 여러분이 미국 변호사 시험 준비하시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많이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웨비나의 목표는, 저렇게 네 가지로 저는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구창회 변호사님이랑 또 얘기하면서 공감했던 것이 사람들이 왜 바시험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많은 노력을 들이려고 하지 않을까? 왜 이 시험은 특별히 사람들이 제일 적은 노력으로 붙으려고 할까? 우직하게 공부하는 걸 왜 피하고 싶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외국어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막상 진지하게 공부하려고 한다고 하면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또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에 약간 중간만 하자는 마음으로 우선 시작하게 되는 경우들이 저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시험에 대해서 이 시험은 어렵다, 쉽다고 주변에서 하는 말을 너무 정말 쉽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 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치만 자기 신뢰, 그럼에도 해낼 수 있다라는 나를 믿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코 자신감을 잃지 않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공부 습관을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회사 생활 하시거나 이러시면서 바쁜 와중에 공부를 하려니까 사실은 되게 틈틈이 하게 돼 있는데, 어떤 청소년기에 했던 성실하고 꾸준한 공부 습관이 저는 단기라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벽을 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늘 그런 현실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직장도 다니시고 학교도 다니시면서 정말 세 가지 역할을 여러 역할을 동시에 하시면서 수험 생활을 하셨던 구창희 변호사님이 나눠주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우는지 이런 것들 오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바시험 과목의 구성,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MBE라는 것 또는 MEE라는 시험을 볼 수 있는 과목들이 있고요. 또 MEE라는 시험을 볼 수 있는 더 많은 과목들이 있고 또 MPT라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객관식 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있고요. 에세이 시험을 보는 과목이 있고 세상에 없는 가상의 법과 가상의 주법과 판례를 가지고 어, 에세이를 쓰는 MPT 또는 PT라고 부르는 시험이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형태 아니면 뭐 일반적인 DC 바 형태 이렇게 보통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요. 우리가 결국 공부를 해서 30분 내지는 1시간 안에 에세이를 쓸 만큼 영어로 답안을 쓸 만큼의
무언가를 쓰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한 200문제 정도를 어, 어, 6시간이죠. 3시간, 3시간씩. 그러니까 3시간에 객관식 100문제를 푸는 그런 스타일의 세트를 2세트 풀어야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결국 보면 한 문제당 1.8분 이하에 이거를 다 풀어서 마킹까지 해야 되는 이런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 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부터 그럼 제가 보기에 어떻게 공부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한국식 시험에 익숙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두 가지 다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한국식 시험과 되게 다른 점들이 있었던 저의 경험은 달랐던 것 같은데, 이게 막판에 급하게 외워서 점수가 올라가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제 느낌은. 이게 아무리 급해도 이해를 해야지 점수가 올라가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눈에 바른다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눈에 바르는 식으로 그냥 훑트는 것만으로는,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거나 그걸 적용하는 데까지 이해가 깊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어, 점수를 점수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강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당연한 내용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그게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이해의 깊이와 미국식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해의 깊이라는 것이 제 생각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바시험 문제는 다 보고 나면 나중에 보면 되게 기본을 물어보는 건데, 그 기본이라는 것이 암기만으로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룰들의 정확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것들을 실제 상황에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것까지 돼야 이게 점수화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식의 저는 약간 얕은 이해만으로도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봐왔다면, 어, 미국 시험은 조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라도 작은 에세이 문제처럼 어느 정도의 깊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선 대강 보고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자. 지금 우선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들으시거나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 해선 거의 배우는 게 잘 없어요. 기억에 잘 남지 않고 그 정도의 요건이 세 개인데 뭐 한두 개 알고 나머지는 모르고 우선 넘어가자 이런 걸로는 객관식을 풀어보면 정말 다 답이 되는 것 같아서 답을 고를 수도 없고 뭔가 마스터 되는 느낌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던 간에 최대한 그 강의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최대한 빠짐없이 이해하시도록 노력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독학보다는 처음에는 강의를 들으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뭐 아웃라인 같은 걸 구해서 혼자서 하고 또 이제 그런 합격 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처음에 이런 내용을 영어로 접하면 내 이해도를 내가 완전히 믿어선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뉘앙스를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접하기 때문에 내가 읽은 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과 전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 그 갭을 좁혀주는 건 누군가의 설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엔 독학을 하지 마시라. 혼자 잘못 해석하고 혼자 오해해서 풀 수 있기 때문에 혼자 룰을 잘못 이해해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바블이든 뭐 어떤 강의든 뭐 제 강의든 무슨 강의를 들으신다면 보통 로스쿨에서 2주, 3주 동안 배우는 걸 바블이 이런 강의에서 1시간 내로 정리가 됩니다. 굉장히 굉장히 압축적이에요.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걸 보면 와, 압축적이다 하면서 알고 다니는데 만약에 사설 강의만 듣는 분들이라면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1시간짜리가 얼마나 방대한 내용을 압축하고 압축하고 압축해서 제일 중요한 1시간으로 만든지를 사실 잘 모르고 들을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강의 중에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빼놓으시면 안 된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공부량이 얼만큼인지가 약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강의를 그냥 접하게 되면 내 마음대로 사실은 그 중에 핵심을 골라내죠. 아, 이건 내가 듣기에 중요해.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하면서 이미 뽑혀진 핵심을 더 추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중요한 것들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버려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좀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제 공부 분량을 초기에 너무 마음대로 줄여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학교 수업은 압축도 안 돼 있고 막 뜬구름 잡는 얘기도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야 하냐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최대한 수업 중에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강의, 문제풀이, 예시 이런 것들을 수업 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나중에 시험 때 바브리 듣고 공부하지 뭐가 잘 안 돼요. 바브리 두세 달 안에 그게 해결이 되는 이유는 학기를 굉장히 충실히 다녔기 때문에 그게 두세 달 안에 정리가 되는 거지. 학교는 대강대강, 뭐 졸업이나 하지 뭐 대강대강 다니고 두 달 안에 남들도 했으니까 나도 하겠지라는 마인드로는 분량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를 충실히 다니고 애 둘을 키우며 두 달 만에 바브리를 보고 붙었어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나 봐 이런 건데 그렇지 않아요. 로스쿨 때 여러분이 충실히 하시면 1, 2년이 지나도 그게 기억이 정말 나요. 하도 치열하게 공부를 해서. 그리고 그래야 바시험 붙는 시간을 그때 가서 줄일 수 있습니다. 로스쿨 때 열심히 하셔야. 네. 그치만 좋은 점이 있습니다. 100점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 그냥 핵심적인 내용, 커트라인을 넘을 정도로만 아시면 되는데 그 내용이 엄청나게 어렵진 않다는 거예요. 다만 굉장히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추린 만큼 요렇게 작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셔야죠. 이 전체 중에 뭐가 그래도 반드시 알아야 될 어, 핵심 가지인지를. 근데 그거를 그럴래니 제가 그 변호사님이랑도 동의한 건데 좋은 가이드가 처음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분량에 대해서 함부로 줄이거나 이 시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 너무 핵심적인 거를 내 마음대로 아 이런 건 안 해도 돼 이건 어차피 포기하고 시작하지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은 걸 빼버리고 시작하면 점수를 올리는데 너무 한계가 제 생각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세이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해진 토픽은 있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정해진 답이 좀 없는 편이 물론 답이 있긴 하지만 내가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어느 정도 argue를 할 수 있는 거를 제 생각엔 주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너무 이거의 정답은 뭐지? 여기서 나한테 뭘 원하지? 내가 이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해서 나만 혼자 틀린 뭐 하지? 하면서 이렇게 너무 좁혀서 보지 말고 오히려 변호사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지를 말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려면 결국엔 공부 양을 늘리지 않고 양을 줄여야 해요. 근데 이 말은 줄이는 건 나중의 일입니다. 첫날 공부할 때부터 줄여서 아웃라인만 가지고 공부하는 식으로 줄여서 하면 나중에 넓히기가 너무 어렵고요. 처음에는 넓게 다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건 안 중요한 것 같아. 이건 시험에도 안 나오네. 이건 객관식으로도 안 나오네. 하면서 이렇게 줄여서 결국엔 중요한 것들을 남겨야지 이게 중요하대라고 너무 좁게 하면 나중에 넓혀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활을 단순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복을 하셔야 합니다. 어, 이 반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보고 기억나는 데까지 보고 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 그냥 그 말은 한 번 읽고 이해한 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는 거랑 또 그걸 정확한 언어로 표현하는 거, 또 정확한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 한국어로 된 시험보다 사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허술하게 준비를 하고 더 쉽게
붙으려고 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모국어고, 난 모국어도 아닌데, 나는 공부도 더 허술하게 해놓고, 나는 붙었으면 좋겠는 거 자체가 굉장히 가능성이 낮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채워야 하냐, 어, 제 생각에는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알고 있는 건 기본인데, 많은 분들이 까먹으시는 게, 내용을 잘 아는 거가 시험 성적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연결이 되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거 항상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거에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의 그 평가하는 사람이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셰프예요. 그러면 수업을 너무 좋은 거, 문제집 다 사서 봐요. 온갖 좋은 재료, 오르가닉 재료 다 사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맨날 맨날 요리를 연습해요. 그쵸. 아웃라인도 만들고 너무 그 키친에서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손님 주문이 들어오면 우왕좌왕해요. 그래서 막 급하게 아무렇게나 그 좋은 올게닉 재료를 막 해가지고, 플레이팅을 아무렇게나 해서 그냥 우선 빨리 갖다 던져놓고 알아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아무리 아웃라인을 많이 모으고 이걸 표를 너무 예쁘게 정리해놓고 이거보다는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서 어떤 모양으로 손님한테 가지고 갈지, 내가 이만큼 많은 뭐 예를 들어 감자 한 뭐라 그러지? 한 백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내가 다 쓸 건지. 어차피 그만큼 감자가 필요가 없거든요. 답안엔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길게 써놓는 거예요, 준비를. 그런 거는 물론 공부로선 도움이 되지만 답안을 쓰는 데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을 늘려서 이해를 하되 정리를 할 때는 이걸 가지고 내가 답안에 쓸 수 있을까? 답안에는 그럼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까? 어떤 모습으로 플레이팅을 할까까지, 그리고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까지 저라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게 결국에는 시간 맞춰서 예쁘게 플레이팅해서 못 내면 끝인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 뒤에서 무슨 노력을 하고 밤을 새고 했는지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네. 제가 여기 하나 뭐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제가 쓴 거였는데 뭐였냐면, 이제 룰 스테이트먼트라고 어떤 룰에 대해서 쓴 거를 이렇게 조금 조금씩 나타났어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여러분이 이제 많이 외우시잖아요. 룰 같은 거를. 근데, 제가 외우고 정확히 알고 이런 말을 들을 때, 룰에 뭐 그 엘레멘트가 4개, 뭐 5개 이렇게 있을 때, 물론 그걸 아는데, 그거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더 길게 외우느냐의 이슈도 있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너무 한국식으로 단어만 띡띡띡띡 외우면 나중에 답안을 쓸 때 너무 단어만 나열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좀 더 그럴싸하게 문장으로 풀어서 쓸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 룰 다 썼는데 왜 난 점수가 낮지? 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더 똑같은 내용을 써도 더 변호사처럼 더 그럴듯하게, 더 상세하게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똑같은 답안도 여러 단계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example 1도 있고요. 네. 그리고 example 2도 있고요. 2는 되게 간단하게 썼죠. 뭐, 네 가지 엘리멘트가 있다. 이렇게 썼고, 그러면서, 여기 example 2에선 좀 그나마 좀 길게 썼죠. 이렇게 뒤에 설명도 자세하게 쓴 적들도 있고요. 그리고, 3번도 보여주실래요? 네. 3번은 진짜, 되게 단순하게.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뭐, 여러분이 1시간짜리 에세이고 좀 길고 이게 중요하다 하면 좀 더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또 볼드 채도 넣어가면서 이렇게도 답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엔 아까 얘기랑 똑같이 돌아가는데요. 내가 이거의 엘레멘트 4개를 외우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외운 걸 답안에선 내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 중에 어떤 모습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나중에 답안을 쓸 때, 어떻게 보면
당황하지 않고 좀 더 멋있는 좋은 답안을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었고요. 네. 우선 저희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우선 다음 변호사님께 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따 얘기하는 거에 겹쳐질 것 같아서 네. 우선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각보다 조금 안현주 변호사님 발표 조금 길어지긴 했는데요. 구청의 변호사님 말씀까지 다 듣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궁금한 게 생각나시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먼저 해주셔도 좋습니다. 변호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구창회라고 합니다. 안현주 변호사님 강의를 제가 들었었고요. 동영상 강의를 들었었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가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최근에 들어가지고, 그 미국 변호사 생활이나 아니면은 바시험 보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셔가지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물론 저 모르는 분들한테 연락이 오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거 일일이 답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다 싶어가지고 안현주 변호사님하고 같이 호흡을 해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 주시는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궁금증을 위주로 제가 슬라이드를 정리했고요. 또 실제로 바시험을 볼 때 쉽게 그 강사님들이나 바시험 그런 몰라, 저분들이 안 알려주시는 또는 못 알려주시는 그런 사항들은 제가 실제 시험을 여러 번 쳐봤기 때문에 거기서 보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근데 저한테 그 연락 오신 분들 제일 궁금한 게 저의 나이나 백그라운드가 뭐고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직장을 다니면 학교를 다녔는지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본인의 처지와 저의 처지를 이렇게 상호 비교를 해서 나도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나이란 저는 이제 기본이 리서치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공대 출신인데다가 87학년도 학번입니다. 지금 나이가 좀 됐죠? 87학번에 전자공학 했고 98년도에 학교 학위 졸업받고 졸업해서 2005년 이제 뭐 회사 이름 얘기해 좀 삼성전자 통신연구소에서 98년도부터 연구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회사에서 이제 미국으로 연수 파견을 보내줘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 지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08년도에 이제 회사를 옮기면서 여러 회사들 이제 뭐 화웨이 중국계 회사죠.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화웨이나 뭐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블랙베리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2013년도를 마지막으로 연구원을 마치고 2013년도부터 이제 리가ল 쪽으로 해서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가 엔지니어다 보니까 특허 쪽으로 그 권고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직장 다닐 때도 엔지니어로서의 제 업무의 반은 특허를 쓰는 게 제 주된 업무였었고 쓴 특허를 기준으로 이제 뭐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해가지고 우리 기술을 발표하고 표준화 요즘에 많이 나올 겁니다.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표준화에 참여해서 우리의 기술을 표준화해서 국제 특허를 무슨 몇 개를 획득했니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사실상 우리나라 그 이동통신 표준화 1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그 연구 업적이 있고 해서 미국 특허도 150건 이상 미국 특허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일하는 그 블랙베리라고 하는 회사의 저희 회사 팀의 100명, 인원이 100명이었는데, 그중에 50명이 특허 변호사였고, 50명이 엔지니어였어요. 그 특허 변호사가 하는 일은 엔지니어가 작성한 그 디스클로저, 그 테크니컬 디스클로저 이런 걸 보고, 특허를 만들고, 클레임을 쓰고, 라이센싱하고 이런 것들이 일이었기 때문에, 저 엔지니어링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그쪽 그 특허 변호사들이 빨리 나이 먹기 전에 그 커리어를 바꿔라. 그래야 너 수명이 오래 간다. 그런 공고를 많이 받아서 2013년도에 블랙베리가 회사가 안 좋아지는 상태의 틈을 타서 나와서 이제 패턴 바 시험을 준비를 하고 패턴 바를 패스하고 패턴 에이전트 타이틀을 받아가지고 2014년부터 로펌에 입사해가지고 로펌에서 패턴 에이전트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패턴 에이전트 시작해서 회사에서 또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로스쿨을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이브닝 코스로 2016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16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휴학도 좀 하고 한 학기 휴학하다가 복학했는데
또 웬걸 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 듣고 마스크 끼고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하다가 2022년도인가에 졸업을 하고 그때 이제 뭐 바시험을 준비하다가 음, 첫 번째 한번 시험 봤는데 아슬아슬하게 4점 차로 한번 떨어지고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좀 방심했나 봐요. 그래서 점수가 15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내가 공부한 게 뭐가 잘못 있는 것 같다. 여기저기 그때까지는 혼자서 찾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저기 주시다가 나전주 변호사님 그 동영상 같은 거 보다가 내가 몰랐던 걸 너무 많이 알게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동영상을 듣게 됐죠. 듣게 됐는데 그때 뭐 그때 바로 시험을 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험 보기 2, 3일 전에 이제 한국에 이미 가족으로부터 좀 안 좋은 소식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1년 동안 시험을 못 보다가 작년 2023년도 10월 달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2024년 2월 달에 그 바시험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중에 뒤에 보여드릴 그 슬라이드들은 제가 어떻게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공부를 했는지 그런 플랜이나 했던 것들을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회사에서는 타이틀은 이제 수석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패턴 에이전트를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시플 어토니로 되어 있고 특허 추론과 특허 소송에 관련된 클레임 차트 분석, 기술 분석, 뭐 IPR 파일링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학교는 뭐 다시피 로스쿨 파트타임 다녔고요. 이브닝 코스 냈기 때문에 회사 끝나고 6시, 6시 반부터 수업 시작해서 9시 반에서 10시에 끝나는 학교를 다녔고 제가 있는 달라스 에어리어 지역에는 이브닝 코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UNT 스쿨에서 다녔고 4년 동안에 88크레딧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학교를 실질적으로 휴학을 했기 때문에 졸업하는 데는 5년 정도 걸렸습니다. 마지막 학기에는 들어야 될 과목들이 다 생성이 안 돼가지고 그 최저 학점만 받고 계속 학기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88크레딧 4년 동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풀타임 학생들은 88크레딧 3년 동안 받고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그 학위 과정에 있으면서 여러 군데 강의 들어가고 야간 대학원 다니고 학생들 많이 봤는데 솔직히 이브닝 코스는 그 풀타임보다 쉬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웬걸 풀타임이나 이브닝 코스나 똑같은 교수가 똑같은 과제로 똑같은 시험을 보고 똑같습니다. 단지 그 풀타임 학생들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과목을 한두 개를 더 들어서 3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이브닝 코스는 그게 안 되니까 과목 수를 밀려가지고 1년을 더 듣게 되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그 풀타임에 있는 학생들보다 시험을 보고 나면은 이브닝 코스에 있는 학생들의 그 에버리지가 훨씬 좋았어요. 그 교수도 굉장히 이상하다는 듯한 그런 발언을 몇 번 하셨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하면서 이제 그 했는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로펌 생활하면은 1년 동안 채워야 되는 기본 시간 수가 있습니다. 보통 1600시간에서 2000시간, 보통 한 1800시간 전후로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휴가라는 게 딱히 없고요. 법정 공휴일, 인디펜던스 데이, 뉴이어 데이,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빼 나머지는 다 근무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특허 하는 사람들은 미국 특허청이 문 닫는 날은 쉬는 날이고요. 또 그런 거 감안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1년에 1800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학기 중에 학교 수업을 하다가 일을 못하면 나 방학 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는 거의 학교 수업을 못했어요. 거의 학교 중에만 했고요. 그리고 영어 실력은 엔지니어링 잉글리시하고 리걸 잉글리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리걸 잉글리시는 그 한국 표현으로 능동태용식으로 문장이 표현이 되죠. 근데 그 엔지니어링 잉글리시는 대부분이 수동태용식으로 문장이 표현이 됩니다. 거기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힘들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리걸 라이팅 가르치는 교수들이 좀비 센텐스로 합니다. 패시브로서 뭐뭐 is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형태 수동태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리걸 라이팅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힘들었었고요. 여기 창피한 얘기긴 하지만 제가 로스쿨 처음 시작할 때 플레인티프란 말 몰랐고요. 도모사이란 말도 몰랐고요. 주디스틱이라는 말도 몰랐습니다. 오는지 아는 거 디펜던트라는 말만 알고 로스쿨을 시작했어요. 여기 질문하신 분 보면 영어 실력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로스쿨 시작할 때는 이 정도 그 단어 정도 수준만 알고 시작했으니 어느 정도였는지는 아마 대충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네. 이제 제가 이제 그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2월 24일, 5일, 보통 2월 달 시험 보는 건 2월 마지막 주쯤 화요일, 수요일 날 시험 보고 7월 달 시험은 7월 마지막 주쯤 화요일, 수요일 날 시험을 보니까 그때까지 이제 제가 공부했었던 플랜이고요. 안현주 변호사님 그 동영상 강의는 1년 전에 들었던 거는 다시 그때 들으면서 노트해놓었던 거 찍고 해가지고 다시 한번 리뷰해서 컴팩트 바
동영상 코스 받고, 또 저는 바맥스라고 하는 그 커머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바블이나 케플런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너무 그 바 시험, 아까 안유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다행인 게 100점 맞을 필요 없는 시험이 이 시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블이나 케플라는 필요 없는 부분까지 넘어가는 부분을 알려준 공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이게 빨리 따라가거나 영어가 괜찮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블이나 케플러는 안 하고 바맥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얘는 라이프타임 서브스크립션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1년이 아니고 한 번 가입하면은 또 계속 죽을 때까지 XSX 사니까는 몇 번 시험 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단계를 두 개로 나눴는데 10월, 11월, 12월 석 달 동안 그다음에 1월, 2월 파이널 스테이지라서 1월, 2월 두 개로 나눴습니다. MB하고 AME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MB 공부는 7과목을 최대 일주일, 7주 안에 한 주에 한 과목씩 끝낸다는 목표로 아웃라인 리뷰를 했습니다. 아웃라인은 제가 작성 안 했고요. 아웃라인은 바하맥스에서 제공하는 아웃라인을 이용했고 제가 그걸 리뷰하면서 제 나름대로 옆에 코멘트 붙이고 살 붙이고 해서 플러스 바하맥스 아웃라인 플러스 알파의 그 아웃라인을 제가 만들어서 공부를 했고 한 과목이 끝나면 최소한 그 멀티플 초이스 테스트를 50개 정도씩을 풀어보는 그 플래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개, 그래서 7개 과목을 했는데, 질문 중에 보면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공부한 순서입니다. 바맥스에서도 그렇게 이제 레코멘드를 하고요. 시빌 프로시저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크리미널로, 그다음에 컨트랙, 그다음에 컨스티튜셔널로, 그다음에 에비던스, 프로퍼티, 톨츠, 제일 마지막에 하면 레미디 앤 컴플리트 오브 로우를 이런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 것을 보통 권장을 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빌 프로시저나 이런 것들은 모든 로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니까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크리미널 로가 나름대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도 많고 시빌 로하고 크리미널 로 두 개를 먼저 마치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크리미널 로나 에비던스 이런 것들, 토울치 이런 것들은 같이 커먼하게 사용되는 컨셉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컨트랙하고 프로포치 넘어가면은 비슷하게 사용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기 제가 나열한 요 순서대로 그 MB를 7주 동안 공부를 마치고 나서 MB를 잠시 쉬고 그다음에 ME 리뷰를 하는데 과목이 ME 과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과목이거든요. 6과목을 5주 만에 끝냅니다. 그러니까는 시큐어 트랜잭션이나 에이전시 파트너는 상대적으로 분량이 작아가지고 일주일이 채 안 걸립니다. 저희 6과목을 5주 만에 끝나는데 최소한 그 M이 실제 그 과거에 나왔던 문제 세 문제를 갖다가 일주일에 세 문제는 꼭 풀어보고 M이 시작하기 전에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10문제 섞어가지고 7개 과목을 섞어서 무작위로 뽑는 그런 그렇게 해서 10문제를 먼저 하고 그래야 이제 MB를 잊어먹지 않기 때문에 10문제 먼저 워밍업으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ME를 갖다가 시작을 해서 회사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이제 요 순서대로 CTO 트랜잭션, 에이전시 파트너, 코퍼레이션, 트러스트 윌 패밀리 순으로 ME 공부를 해서 5주 만에 끝마칩니다. 그래서 11, 12, 석 달이면은 MB, ME의 프리스테이지 단계를 끝내는데 저는 이게 이때 처음 공부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이렇게 갔는지 모르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풀타임으로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풀타임 분들은 전혀 어려운 코스가 아닙니다. 예. 처음 하시더라도 근데 직장 다니시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힘드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 하루에 평일날 3시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는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플랜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1월 달이 되면 이제 두 개를 MB, ME에다 섞어서 MPT까지 엮어가지고 이제 마지막 단계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MB 같은 경우는 사실 바맥스는 그 사지선다형 그 퀘스천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플리멘터리로 유월드나 아답티바라고 하는 이제 그 커머셜 프로그램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MB를 보충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유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설명이 그래픽 또는 그림 이런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컨셉을 잡고 잘 모르시는 분이 보면은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림이. 그 대신 랜서 초이스에 대한 각 항목별에 대한 그 설명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아답티바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답티바인데 아답티바는 그림은 전혀 없습니다. 각 항목, 앤서 초이스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자세한 룰과 그 팩트 이런 것들 설명을 쭉 하기 때문에 두 개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다면 처음 그 바프랩 하시는 분들은 유월드 괜찮고요.
6월도 한번 보신 분들은 아답티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서브스크립션 하시려면 인터넷 뒤져가지고 디스카운트 코드 있으니까 치면 나옵니다. 뭐 레드에 이런 데 보면은 그 코드 나오는데 그걸 디스카운트 코드 받아가지고 집어넣어서 뭐 50불, 100불이라도 디스카운트해서 보시고, 그리고 한 번 떨어지시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가입하지 마시고 메일을 보내세요. 이만저만 나 페일 났는데 한 번 더 살려줘. 그러면은 걔들이 살려줍니다. 돈 안 받고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그런 거 꼭 해보십시오. 그래서 6월 아답티바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살려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 사지선당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1월, 2월 달 동안에 1800개에서 2000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보통 풀타임으로 다니는 원어민들이 한 600개에서 1000개 사이를 문제를 푸는데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영어로 쓰는 사람들은 그 정도 풀어서 문제를 그 감도 못 잡아요. 1000문제 이상은 넘어가야 문제가 좀 보이고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히 아주 얕은 지수 푸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00개, 처음 하시는 분들 1500개, 제 시험 보시는 분은 1800개에서 2000개 정도는 죽어라 공부를 해서 무조건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NCB에서 이렇게 지금 바시험 주관하는 데죠. 여기서 직접 자기네가 과거에 냈었던 문제 중에서 돈 받고 파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필요 없는 문제들. 그런 것과 그 뭐 유월드나 아답티바에서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답티바 같은 경우는 지금은 한 2,500개 정도 문제 있을 거예요. 6월들은 이제 그보다 좀 작고요. 그래서 그두 문제를 꼭 분류하셔가지고 시간이 되시면 시뮬레이티드 퀘스천 같이 하시고 안 되시면은 NCB에서 릴리즈한 문제 위주로 풀어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ME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에세이 3개를 푸는데 이거를 라이팅을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자기의 라이팅 스타일이 잡혔다고 하시면은 처음에만 조금 몇 번 라이팅하고 그다음부터는 팩트만 읽고 거기서 룰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굳이 라이팅하면서 시간을 뺄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루에 3과목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 하나당 30분씩이니까 1시간 반 정도 문제 읽고 자기가 룰 라이팅하고 나면 다시 리뷰하면서 내가 룰이 뭐가 틀렸나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보면 되기 때문에 에미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시면 되는데 꼭 라이팅을 다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중에 릴리즈된 거 1997년도 에미 문제부터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잘 구하시지 못할 거예요. 이것도 아마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1997년도에 시험 문제가 에미가 12문제부터 시작해서 9문제로 갔다가 6문제로 갔다가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바시험에 보는 에미는 과거에 나왔던 시험을 다시 반복합니다. 10년에서 7, 8년 텀으로 유사한 팩트 패턴으로 리핏이 되기 때문에 꼭 그 과거 시험부터 한 번씩 꼭 읽어보시는 거는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MPT는 주말에만 토요일에 하나, 일요일에 하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국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데가 MPT예요. 영어 실력이 안 되면은 MPT는 갈 수 없고요. 제가 최소한 2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3점 받고 싶으시면 좀 노력하시면 되고요. 3점 이상 받으시면은 예, 운이 좋으면 4점, 5점까지 나옵니다. 제가 6점까지 받아봤는데요. 그 운이 좀 따라줘야 돼요. 나오는 문제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서 그 뒤에 MPT 관련 부분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보시기 전에 꼭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맞춰놓고 패턴을 가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시험이 8시까지 바시험장에 들어가서 뭐 신원조회 검사하고 뭐 인포메이션 주고 하면은 시험이 8시 45분, 50분쯤에 오전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3시간이. 그럼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ME 3시간 풀고 그다음 오후 시간은 한 2시, 1시 45분, 2시 사이에 이제 오후에 그 시험이 시작이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또 MPT 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오전에 같은 시간에 그 멀티플 초이스 케이스 MB 100개, 오후에 10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꼭 2번에서 3번 정도 꼭 하시면서 자기가 그 쓴 시간과 돌아가는 것을 꼭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습을 꼭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안 해보시고 시험장 가시면은 아주 낭패 봅니다. 그 시험 시간 조절 잘못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되고 영어가 원어민이 아니면은 사람이 뭔가 당황해지면은 문장도 안 들어와요.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 문제가 일으키지 않으려면은 꼭 시간에 맞춰서 2번에서 3번 정도는 맞춰서 한번 프랙티스를 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는 거 공부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면은 예, 요거는 MB인데요. 이게 지금 아까도 이제 안 변호사님 설명해 주셨지만 한 문제당 1분 48초. 그래서 보통 사람들 연습할 때 나는 무조건 1분 48초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1분 48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1분이 안 걸리는 문제도 있고 심지어 30초 만에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있고 1분 48초건 택도 없는 뭐 3분 가까이 걸리는 문제도 있어요. 한 문제당 1분 48초를 할애하지 마시고 최소한 25문제 정도를 세트로 잡아가지고 45분 안에 25문제를 푸는 걸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1분 48초 이렇게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래, 25문제를 하다 보면은 내가 뭐 1분 만에 풀고 나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고 2분이 걸린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간 안배를 꼭 조절해 보셔가지고 25문제 퀘스천을 한 셋으로 해서 45분을 잡고 푸는 걸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룰 공부를 하시는데 제너럴 룰이 있고 익셉션이 있어요. 슬라이드 그 위에 보면 익셉션이라고 제가 빨간색 쳐놓은 거 있죠. 만약에 제너럴 룰만 공부하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시험 보면은 정확히 100점에서 105점 나옵니다. 200점 만점에. 그래서 익셉션을 공부하지 않으면 100점에서 105점 나오고 만약에 본인이 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너럴 룰만 공부할 거야. 하고 100점, 105점 맞고 나머지 찍어가지고 20점, 30점 맞춰가지고 하겠다면은 오케이. 그게 아니라면은 꼭 익셉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그 룰 정리할 때 익셉션을 그 빨간색 마크로 딱 쳐놓고 꼭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랙에서 여기 제가 예시로 보내드린 것도 컨트랙에서 어드버타이즈먼트는 컨트랙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외가 있죠. 그 뭐 리워드가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콘텐츠나 특정한 누군가 선착순 10명 뭐 아니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몇 개 선착순 10명 한테 10대 이런 거는 오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를 꼭 아셔야 130점 이상 넘어갑니다. 만약에 그 예외 룰을 인지를 잘못하거나 공부를 못하면은 105점에서 110점 미만으로 나온다는 거. 그리고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은 한 문제가 1점이 아닙니다. 어떤 거는 1.1점인 것도 있고요. 1.2점인 것도 있고 0.8점, 0.9점인 것도 있어요. 실제 결과를 보고 나면은 MB 그 리절트가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100점, 뭐 150점 안 나고 150.4, 뭐 150.6 이렇게 나와서 0.5 이상 되면 반올림 해줍니다. 그래서 0.1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MB는 커렉트 앤서를 고르는 과정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알고 저도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저도 안 변호사님 과목 그 동영상 듣고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미국에서 튜터링 하신 분 통해서 개인 튜터링도 받아봤습니다. 그건 바시험 4분 보신 분인데 그분 그분한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그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한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실제로 룰 뭐 이런 것보다 문제를 보면은 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 답이 아닌 것부터 골라내가지고 마지막에 남는 걸 답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답이 뭐 yes, yes, no, no. 반은 yes고 반은 no. 어떤 거는 convict, convict, not convict, not convict. 여기서 나눠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지문을 읽고 답을 딱 생각하시고 그 답이 보기에 있어서 찍잖아요. 그럼 110점, 120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그 네 개 지문을 그 앤서 초이스를 다 읽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답만 찾아 고르면은 120점 절대 못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 꼭그 앤서 초이스 꼭 읽고 그중에 답이 안 되는 것부터 쳐내고 마지막에 남은 데서 고민을 하시는 그런 식으로 MB는 그 어프로치 하셔야 좋은 성적 나옵니다. 130점, 135점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 정도 맞으려면 꼭 그렇게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중에 하나 보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문제를 처음부터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지향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이제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 퀘스천이 팩트 패턴이 주어지면은 밑에 거기서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이제 파일럿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는 in a jurisdiction that follows the common law definition of forgery, 레이첼에서 땡땡땡땡 요 문제부터 먼저 읽고 읽은 다음에 얘가 어떤 거를 물어보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대충 감을 잡고 팩트 패턴을 읽으셔야 그 팩트에서 그 원하는 트리거링 팩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처음부터 읽지 말고 파일럿 퀘스천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읽습니다. 읽은 다음에 보기에 A, B, C, D를 네 개를 다 읽으면서 그중에 답이 안 되는 걸 쳐내면서 답을 마지막 걸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멀티플 초이스를 접근하시는 방법입니다. 문제 처음부터 읽으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파일럿 퀘스천 먼저 읽고 그다음 팩트 패턴 읽고 앤서 초이스 하시고 마지막에 운 좋게 두 개가 딱 남았는데 막 헷갈려요. 그럼 그중에는 팩츄얼 센텐스보다는 리갈 센텐스, 리갈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답을 고르면은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요. 저도 배운 겁니다. 그럼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답안 중에서 never, should, must 뭐 이런 absolute language가 들어간 것들은 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그리고 너무 문제를 읽으면서 이모셔널 어프로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크리미널 로나 컨트롤 같은 데 보면은 뭐
아버지가 아기가 아픈데 병원에 안 들어가고 뭐 그래서 아기가 죽었는데 뭐 나중에 의사가 보니 아기는 뭐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아버지가 잘 케어를 했어야 죽었을 것이다 뭐 그런데 보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해서 아기에 대한 보면 막 이렇게 감정이 북받쳐가지고 무조건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근데 그런 거에 꼭 이렇게 주의하셔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는 문제고 드라이하게 접근해서 푸시고 이런 것들이 크리미널 로우나 컨트랙 로우 시험 볼 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팩트 패턴이 긴 거는 과감히 스킵하십시오. 영어가 안 되시거나 시간이 모자르면. 또 보통 시험지가 비포 사이즈 정도나 좀 큰 종이에 양쪽 2단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한 단에 보통 적으면은 한 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나오는데 어떤 문제는 한 단위 전체 팩트 패턴이 돼가지고 다음 달에 넘어가서 보기 앤서 초이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과감하게 읽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답 아무거나 체크하고 넘어가십시오. 거기에 모여가지고 시간 버리면은 나중에 가서 페이스 무너지면은 안 됩니다. 25분, 45분에 25분을 25 퀘스천을 45분에 푼다는 생각으로 꼭 시간 맞춰가지고 시간이 모자르면 꼭 과감하게 제끼고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더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공부하시다 보면 문제를 읽지 않고 보기만 봐도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 앤서 초이스를 자꾸 보다 보면은 이거는 답이 안 되는 용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답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프로퍼티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룰을 따르다 보면 재산에 무슨 피해를 많이 간다. 우리 커뮤니티의 밸류가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은 다 답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은 문제를 보지 말고 답을 먼저 보고 답을 한번 유추해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서 내 답이 맞나?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나중에 스킵하면서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스킵하면서 볼 때 답만 보고 이렇게 찍어 나갈 때 약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직접 가보시면 어드미션 티켓이 책상 위에 붙어 있는데요. 그 티켓에다가 그 25문제가 45분씩 걸리면 얼마 정도의 시간을 맞춰야 되냐를 미리 타임을 적어 놓으십시오. 예, 왜 그러냐면 시험장마다 어떤 시험장은 앞에다가 전광판에 디지털 타이머 켜가지고 딱 3시간 거꾸로 시작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그 방에 걸려있는 시계를 보고 시작하는 데 있어요. 뭐 8시 46분에 시작해서 3시간 후에 끝나고 그런 것들은 자기가 8시 46분부터 해서 25문제를 풀면은 몇 시에 끝난다는 걸 미리미리 거기다가 조그맣게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시험 보실 때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3시간 시험 보면 한 2시간 되면 애들 100문제 다 풉니다. 그리고 막 시험장 돌아다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나 제2외국어를 영어로 쓰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시간을 다 쓰는데 마지막에 10문제가 남으면 무조건 마킹을 하세요. 뭐 C나 D로 마킹을 쭉 해놓고 다시 돌아와서 10문제를 다시 리뷰하면서 잘못된 답을 지우고 고쳐서 이렇게 꼭 하십시오. 그래야 미스 나는 그 시간 딱 돼가지고 그만이라는 스탑이라고 하는 말이 떨어지는데도 답을 적으면 바로 답안지 뺏어갑니다. 그러니까는 시간 마지막 10문제 나오면 꼭 그거 마킹하고 그 10문제는 다시 리뷰해서 답을 고쳐가지고 마지막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는 MEE인데요. 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주일에 6개 정도는 꼭 풀 라이팅은 6개 정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그 팩트 패턴 읽고 룰 정도 리뷰하시면 되는데 다행히도 MEE에는 그 익셉션에 관련된 룰은 별로 안 나옵니다. 제너럴 룰하고 팩트 매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익셉션에 대해서 약간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실제 여기 제가 여기 드린 링크가 스마트 바프레임이라고 하는 데서 제공하는 링크인데 여기 가시면 그 미국 네이션와이드로 각 주리스딕션에서 자기네가 모델 앤서로 잘 된 답이라고 그 오픈한 것들이 요 가면 다 있습니다. 뭐 뉴욕부터 시작해서 뉴욕, 텍사스, 미시간, 미네소타, 알라바마 뭐 등등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한 과거 10년에 나왔던 것들 텍스천과 자기네들 그 주리스딕션에서 모델 앤서로 오픈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가서 뭘 하셔야 되냐 하면은 아까 안 변호사님 그 룰 쓰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람 룰 잘 못 씁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룰은 너무 딱딱해서 이해도 안 돼요. 근데 여기 가서 보시면은 외국 애들이 자기 랭귀지로 자기 말로 룰을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들 읽어보시고 내 마음에 촥 와닿는 거 이해가 잘 되는 말 그런 거는 꼭 카피해가지고 놔뒀다가 그걸로 꼭 암기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 못하고 내 눈에 안 들어오고 모르는 말이 있는 것들은 백날 외워야 외워지지가 않아요.
영어는 내가 모르는 단어는 절대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가지고 그쭉 보시면은 그 스테이트먼트에도 작성해 놓은 거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돼 있는 룰. 애들이 보통 모델 앤서를 한 퀘스천에 한 3개, 4개 정도 올려놓으니까는 그거를 다 읽어보시면은 나한테 잘 맞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 꼭 캡처하셔가지고 꼭 그거를 외우십시오. 그래야 그게 쉽게 나중에 시험 볼 때 자연스럽게 말이 됩니다. 안 되는 말 억지로 오면은 절대로 시험장에서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MEE 할 때 이 포맷인데, 이제 학교에서 여기 로스쿨 계신 분들도 계시고, LLM, JD 과정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아이락, 시락, 뭐 이렇게 뭐 이슈를 적고, 어널리시스하고 컨클루전 적는데, 아이락, 시락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슈는 시험 보는 채점 항목에 이슈를 채점하는 항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재미는 하신 분들한테도 들은 얘기고, 제가 개인적으로 배웠던 그 렉처 하신 분한테도 그런 얘기인데, 이슈 스테이트먼트 쓰실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고요. 대신 헤딩을 갖다가 다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30분 안에 한 퀘스천 하나 붙어 있는 3, 4개의 서브 퀘스천을 풀어야 되는데, 30분 안에 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갖다 최소한 시간을 줄여가지고 세이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최소한의 타이핑으로 최대한의 많은 양을 적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파일럿 퀘스천, 여기 보면은, 이 슬라이드 위에 보면 적혀 있죠. Detectives anticipate testimony about gang identification, organization and activity is improper. expert testimony. 자, 이 expert testimony가 이제 프라퍼하냐, 안 프라퍼하냐 물어보는데, 요거 갖다 파일럿 퀘스천이라고 하거든요. 먼저 요거를 읽으면 아까도 MB 할 때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얘는 엑스퍼트 테스트머니에 관한 질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제를 읽으시면서 본인의 알고 있었던 엑스퍼트 테스트머니, 뭐, 디그리가 있어야 되고, 뭐, 익스피리언스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나리지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 엘레먼트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요걸 갖다가 그대로 적으시면 이게 컨클루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은 얘는 엑스퍼트 테스트머니가 임프라퍼하다고 이게 답이 되죠. 이거 그냥 타이핑을 하시는 겁니다. 컨클루전에다가 적고 이걸 카피해가지고 헤딩으로 올려요. 그러면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헤딩에다가 because 왜냐하면 얘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갖다 헤딩에 쓰면은 그거 갖다가 어드밴스드 헤딩, 뭐 어드밴스드 뭐 컨클루저널이 헤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딩 부분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리걸 이슈와 because 다음으로 붙는 거는 팩츄얼 이슈가 없습니다. 그걸 붙여가지고 헤딩이 되면요. 다시 그거를 비코즈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팩트 패턴을 읽고 답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룰하고 어널리시스 하면 근데 결론 나오잖아요. 다시 그러면 컨클루전 올라가서 비코즈 다음 하고 적으시고 그걸 다시 카피를 싹 하셔가지고 다시 들고 와서 컨클루전에 붙이면은 그러면은 앞에 헤딩하고 컨클루전은 끝난 겁니다. 거기다 시간 쓰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룰을 적고 나시면 그 다음에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로스쿨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필요 없는 룰은 적지 마라. 네가 룰을 적었다면 걔는 꼭 어널리시스에 언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쓰다 보면은 엘리먼트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룰을 적으시면 그거를 카피해가지고 어널리시스 부분에 딱 놓고 엘리먼트별로 엔터를 딱딱딱딱딱 쳐가지고 항목을 나눕니다. 그러면 그 항목에 맞게끔 그 팩트만 매핑을 하시면은 그냥 어널리시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타이핑하지 않고 한 번 타이핑한 거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 항목을 메꿔 나가는 거. 여기 6번에 보면은 제가 퀀티티냐 퀄리티냐라고 적어놨는데 대부분의 프랩 하시는 분들은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퀄리티보다는 퀀티티. 타이핑 잘 치시는 분들, 많이 치시는 분들 상당히 유리해요. 떨어지는 퀄리티를 남들이 안 쓰는 200달러, 300달러 더 쓰면서 콘텐츠를 메꿀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쓴 답안지 보면은 어널리시스라 잘하긴 했지만 보면은 랭귀지 워드 수가 1,500개, 1,800씩 나가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콘텐츠를 무시하지 마시고 꼭 타이핑 연습 꼭 하셔가지고 이 콘텐츠 늘리는 것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E에는 4번 항목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아마 시간 많이 세이브해가지고 비코즈라는 용어 꼭 쓰고 저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미국 특허점을 상대로 아규먼트를 많이 적는데 이 비코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 부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accordingly 또는 therefore 붙여가지고 결론 붙이면 되고 어널리시스 들어갈 때 here 한번 붙이면 더 이상 here는 두 번, 세 번 안 씁니다. 한 번만 뜨면 딱 쓰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헤딩, 룰, 어널리시스, 컴플루저를 스페이스 한 번씩 때려가지고
답안지 채점하시는 분이 보기 쉽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량도 많아 보이고 눈에 확 들어오니까는 채점하시는 분들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올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5번인데 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를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가 진짜 퍼펙트한 수준이 아니면. 근데 어느 문장은 읽어보면 되게 잘 읽혀요. 그러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꽂혀요. 다른 건 안 보게 돼요. 그 문장만 보게 돼. 내가 제일 알아들 수 있는 문장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꽂혀가지고 그걸 갖다가 무조건 룰에 적용해서 붙이는 팩트 매핑을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팩트 패턴 여러 개가 한 개의 룰에 붙일 수 있는 팩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고 가능한 두 개 이상의 팩트를 한 개의 룰에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ME는 준비하셔야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안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혹시 뭐 안 변호사님 또 ME뭐 특강만 하신다면 제가 보여드릴 용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ME작성해가지고 6점 맞았던 한국인이 써도 6점 맞았던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은 뭐 보여드릴 텐데 그거 제가 읽어봐도 진짜 못 썼거든요. 근데 6점 줬어요. 그러니까 딱딱딱 맞춰가지고 어려운 영어 아니고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영어지만 짧게 잘 쓰면은 그 이기재민어가 잘 줍니다. 점수들. 그러니까 너무 그 영어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꼭 여기 맞춰서만 이렇게 포맷 맞추는데 좀 고민하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6문제 다 풀 것이냐, 5문제만 풀고 끝낼 것이냐, 이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문제당 1점에서 6점이 답이 나오는데 어떤 건 2점, 3점, 뭐 1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문제 빼버리고 30분을 빼서 5문제를 잘 쓰면 어떨까?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실제로 대부분의 어떤 학생들은 패밀리 로우를 공부를 안 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도박을 합니다. 패밀리 로우 나오면은 못 쓰는 거고 안 나오면은 오케이. 나왔을 경우에 한 문제 버리고 5문제를 잘 쓰면은 된다. 이래서 패밀리 로우를 안 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시험 보면서. 그래서 요거는 고민해 보시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쓰면 점수 1점, 2점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6문제를 다 쓰는데 집중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5문제 시간 좀 더 써가 5문제 쓴 거 하고 그다음에 6문제를 쓰는 거 그렇게 접근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어는 복잡하거나 잘 써진 영어도 물론 성적 좋지만 우리 6점 안 받아도 4점에서 5점만 받아도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한국인이 쓰는 심플한 영어로 심플한 센텐스로 심플하게 접근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끔만 적으시면 돼요. 그럼 됐고요. 그리고 에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7년도 거부터 이제 릴리스가 됐는데 역순으로 하시면 돼요. 2025년도 2월 달에 시험 보실 분들은 2024년 7월 달에 나왔던 것부터 역순으로 이렇게 공부를 쭉 마지막으로 해가시요.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께 아마 이번 2025년도에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현재에서 과거 순으로 이렇게 꼭 에미는 공부를 하시고요. 이제 누가 이제 저한테 그런 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에미 룰을 잘 외우고 잘 쓸까요? 그런데 TV 드라마나 그 가족들하고 많이 그 연습을 하세요. 가족 뭐 와이프나 친구 앉혀놓고 팩트를 주고 자기한테 본인한테 질문을 하라고. 예를 들어서 나 뭐 내가 텍사스에 살다가 저기 뭐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뉴멕시코에서 사고가 났어. 이거 어디다가 그러면 이걸 수를 해야 되니? 사고가 났는데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대. 근데 브레이크 제조업자 따로 이런 식으로 자꾸 팩트를 만들면서 그런 걸 한국말로 컨설턴트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서 룰을 자꾸 이해하시면서 암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그런 컨설턴트 하는 형식의 그런 대화를 많이 하시고 드라마나 영화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법정 드라마 그 런어웨이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요즘 꽤 됐는데 진 해크만 뭐 이런 친구들 나오는 영화인데 10몇 년 된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주리 셀렉션에 대한 것이 한 반 정도의 영화의 내용을 차지하는데요. 이거 보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빌 프로에 나오는 주리 셀렉션, 에비던스에 나오는 주리, 그다음에 엑스포 테스트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서 자기가 공부한 것 나오는 것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꾸 룰 리마인드하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봤었던 그 한국 드라마인데 굿 파트너스라고 이 장나라 나온 그 패밀리로에 관련된 뭐 부분인데 그 드라마가 제가 다른 법정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드라마는 굉장히 유익하겠어요.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법 공부하시는 분, 제이드나 LLM 과정 계신 분들 보면서 저 굉장히 많이 이거 보면은 패밀리로의 그
차일드 커스터디 내지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거 반 정도는 아마 이 드라마 보면은 공부가 쉽게 잘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웃으시는 분 계시는데 뭐 여기 보면 결혼 생활 뭐 15년 하셨으니까 재산은 뭐 50% 정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얘기도 막 해요. 근데 그 단순하게 들리는데 실제로 패밀리 로에 보면은 그 에세이 퀘스천에 보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재산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가 더 필요한가를 기술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컨트리뷰션 한 거, 내가 뭐 결혼 기간이 뭐 7년, 5년, 7년, 10년에 따라 약간 차이 나는데 얼마만큼 했다는 거 이런 것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에 여기 보면은 애기 양육권 문제가 걸렸는데 그 장나라 남편하고 둘이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뭐 변호사가 그 공고하기를 뭐 불륜 관계인 거를 안 보여준 게 좋겠다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국 법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변호사님 맞아요? 한국 법은 그렇게? 그게 어떠한 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 에미 시험 볼 때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불륜은 아기의 양육권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불륜 있다고 해서 뭐 아빠가 불륜했다고 해서 엄마한테 유리하거나 엄마가 불륜했다고 해서 아빠한테 유리하거나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가정방문에서 뭐 아기 애 인터뷰하는 것도 나오는데 어터미 애드리텀 미국에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해요. 그런데 아이가 마이너인 경우에는 별로 그게 큰 영향을 주지를 않아요. 근데 마이너라도 중학교 이상 고등학교이면 아이의 결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안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 애미는 룰이 별 따로 없더라도 그 아규먼트를 잘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 실제로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애미 시험 문제에 그런 것들 보시고 재산 분배 같은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세퍼레이트 프로퍼티냐 아니면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따라 나오는데 또 하나 나오던데 굿 파트너에 보면은 부인한테 재산을 덜 주기 위해서 결혼 혼인 신고를 안 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한국에서는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커먼로라는 게 있어서 결혼식 안 했더라도 살았거나 결혼할 의향이 있거나 한 집에서 둘이 같이 살았다면은 결혼을 인정받아 재산이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 자꾸 매핑해보고 그 이슈에 맞춰서 팩트에 맞춰가지고 내가 자꾸 리마인드 해보고 룰을 그 프랙티스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링컨 로이어라고 넷플릭스 나온 것도 있는데 처음에 시즌 1에 시작하는 1, 2, 3, 4편에 나오는 엑스포 테스트머니 하는 부분하고 크리미널로 관련해가지고 변호사가 해결하는 방법들 보면 실제로 크리미널로에 나오는 랭귀지들 많이 나오거든요. 또 그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M이나 MPT나 중요한 거 꼭 하이라이트 펜 이용해가지고 팩트하고 로우를 나눠서 색칠해가지고 꼭 공부하십시오. 그래 남이 큰 도움이 돼요. 저희 그 로스쿨 시작할 때 저희 리걸 라이팅 하시는 교수님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파란색 한 박스, 빨간색 한 박스 해서 색깔별로 박스 나눠주고 그거 연습시키거든요. 읽어보고 로우에 대해서 빨간 라인 치고 팩트에서 노란 라인 치고 해서 하는데 나중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그 M이나 MPT 공부하실 때 그 라이닝 치고 시험 볼 때도 시험장에서 제공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시험장에 제공합니다. 어떤 데서는 제공하고 어떤 데서는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오라니까 그거 꼭 치면서 연습해가지고 또 하시는 거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M이나 MPT는 이제 실제로 컴퓨터에서 타이핑을 직접 하시는데 이게 시험 보는 주리스딕션에 따라 가지고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스펠링 체크를 제공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험 보시고자 하는 그 주리스딕션에서는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쓰는지 뭐 이기잼 소프트 뭐 아니면 이기잼 플라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쓰시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스펠링 책을 제공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하셔가지고 스펠링 책을 제공하면은 빨간 줄로 이렇게 밑줄 뜹니다. MS 워드에서 스펠 틀리면 뜨듯이 그럼 그 오른쪽 버튼 누르면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그, 워드들이 이기제풀이 나와가지고 고를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공하지 않는데도 있습니다. 제가 시험 봤을 때는 제공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는지 몰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MS 워드에서 타이핑 연습할 때 꼭 그 스펠링 체크하는 그 펑션 꺼놓고 타이핑 하시고 나중에 다시 리뷰하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꼭 필요하습니다. 스펠링 틀리면 교수들이 제일 싫어하고 그 채점하시는 분들 제일 짜증내는 부분이 스펠링 틀린 거라 그래요. 그런 것들 꼭그 유념하셔가지고 연습은 꼭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 이제 MPT 관련된 부분. 네. 네.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시간이 원래 1시간 예정이었는데 벌써 지나고 있어서요. 약간만 빨리 진행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MPT도 마찬가지, M이랑 마찬가지인데 꼭 하이라이트 꼭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데 그
시험지가 A4 용지로 시험지가 시험 문제가 프린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갱지 비슷한 걸 프린트해서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이나 짙은 핑크색 쓰면은 글자 안 보입니다. 프린트된 거. 그러니까는 노란색이나 그린 색깔 위주로 하이라이트가 연습하시고 포매팅 할 때 메모랜덤이냐 리걸 아규먼트냐 오피니언 레터에 따라 가지고 쓰이는 랭귀지도 좀 달라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그거 맞춰가지고 꼭 하시고 포맷을 맞춰가지고 작성만 잘하면은 최소한 2점은 줍니다. 그 포매팅 문제 꼭 신경 쓰셔가지고 하시고 특히 이제 오피니언 레러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리걸 파티냐 아니면 논 리걸 파티냐에 따라 사용되는 랭귀지가 달라집니다. 그거 판단하셔가지고 그 팩트에 대해 맞춰가지고 플레인 랭귀지를 쓸지 아니면 리걸 랭귀지를 쓸지 그거 구분하시는 거 꼭 하셔야 되고요. 레터인 경우는 상대방 이름 안 쓰고 유라고 하는 말을 써가지고 쓴다는 거 그런 걸 하시고 그리고 이제 MPT 보면 룰이 많이 길게 나오는데요. 이 룰은 꼭 읽어보고 다 쓰실 필요 없고 자기가 패러프레이즈 다시 해가지고 내 룰로 바꿔가지고 심플하게 적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널리시스에 집중하시면은 점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너럴 룰 적고 그다음에 거기 주어지는 케이스 로그에 따라 가지고 몇 가지 룰을 갖다가 적는데 다 적지 말고 대충 읽어보고 내가 원하는 룰을 크리에이션 하셔가지고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제가 5번에 보면은 어떻게 쓰는지를 적어놨으니까 요거는 그냥 참조하셔가지고 쓰시면 되고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퀀티티 퀄리티인데 여기도 무조건 퀄리티입니다. 아니, 퀄리티가 아니고 퀀티티입니다. 양 많이 적으셔야 돼요. 똑같은 내용에도 반복하시고 팩트를 갖다가 여러 개의 팩트를 하나의 룰에 붙여서 계속 쓰시고 해서 양을 많이 늘려주시면은 생각보다 점수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꼭 그 퀄리티에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양을 잘 맞춰서 하시고요. 영어는 아까도 에미 할 때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거나 세련된 영어도 좋지만 단순한 영어도 아무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영어에 신경 지금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스펠링 책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제공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유념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슬라이드는 질문 중에 그 어떤 레퍼런스를 보셨냐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학기 때 봤었던 건데요. 사실 1학년, 2학년 때는 레퍼런스 별로 안 사서 봤는데 나중에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에마뉴엘에 나온 이런 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잘 본 게 글래논 가이드에 나온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저는 유용하게 잘 봤어요. 모든 과목이 다 있는데 룰도 설명이 잘 돼 있고 룰에 맞춰가지고 그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을 만들어가지고 설명돼 있고 잘 돼 있고 그다음에 MB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있고 굉장히 두꺼운데 괜찮고요. 그리고 ME 에세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 아주 굉장히 얇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복사해가지고 제공할 수 있을 정도로 얇기 때문에 이런 책 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안현주 변호사님 하셨던 컴팩트 바리뷰 동영상 강의 이것도 꼭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했었던 바맥스 받고 이 외에 이제 뭐 바 프로페서라고 ME 아웃라인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JD 어드바이징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ME 프리딕션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 바 프랩, ME 아웃라인, 아답티브 유월드, MBE, 그다음에 토탈 플랫폼을 제공하는 바맥스나 바브리, 카플란 뭐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맞추셔가지고 본인의 그 능력이나 아니면은 버짓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은 말씀 드리면 좋은데 시간상 관계도 있고 하니까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우, 진짜, 아시는 내용,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전달해 주려고, 네, 너무 애를 써주셨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 안현주 변호사님이 이제 혹시 뭐 코멘트 하실 부분, 더 추가하실 부분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너무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진짜 되게 정식으로 정통으로 공부하셨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분의 조언을 정말 여러분이 너무너무 정말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공부할 때 어떤 가이드를 받는지, 어떤 경험자의 경험을 듣는지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막 뭐지 합격선 바로 위, 한 5점 위만 받으면 돼 하면서 더 밑에 수준의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분을 처음에 만난다면 그 커트라인도 못 가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되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도 많이 푸시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결과를 여러분한테 공유해 주셔서 너무 저는 좋았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다 처음 들은 내용이니까 이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또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다 선택하겠지만
그중에 제가 더 포인트 하고 싶은 것들 외람되지만 몇 개만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변호사님이 전혀 안 해본 사람도 이걸 7주나 5주에 할 수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저는 그거는 여러분 중에 나 이제 처음 공부하려는데 그럼 7주, 5주 나도 그냥 뭐 휴직하고 몇 달만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쵸?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 이 내용은 아는 사람이 공부를 해서 한번 정리도 해보고 노트도 들어본 사람이 이제부터 난 시험 모드로 정말 문제를 풀고 이제까지 공부한 걸 확 정리할 거야. 그거가 이제 7주, 5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지. 발을 한자도 모르고 영어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상태에서 교재부터 보면서는 그렇게는 그쵸? 그렇죠. 그건 그건 아니고, 아니시죠? 예. 예. 그거라는 인정하시고요. 네, 그 말씀을 하고 싶었고 혹시라도 그러실까 봐. 또 제가 엄청 공감한 공부 방식은 변호사님이 이제 ABCD 과목을 공부할 때 A 과목을 공부할 때 B 과목을 한 10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리마인드 하셨다 그랬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되게 단기간에 공부를 할 때 한 과목이 지나고 두 번째 과목이 가고 세 번째 과목이 가면 첫 번째 과목이 기억이 이미 안 나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서너 과목제가 됐을 땐 앞에 것들을 잊혀지기 전에 자꾸 불씨를 살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작업을 간단한 아웃라인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읽어보는 걸로 했는데 변호사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셨고 그거는 여러분의 취향에 맞는 걸로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진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딱, 맞춰서 풀어봐야 된다 했는데 정말입니다. 그냥 집에서 대강 풀다가 그날 가서 시간 맞춰서 절대 못해요. 그리고, 변호사님이 25문제를 45분에 푸는 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종이를 되게 큰 옛날 시험지 같은 걸 줘요. 그러면 뭐 7문제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 장에 예를 들면. 그러면 저는 뭐 7문제에 12분 아니면 뭐 15문제 25분 이렇게 적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처럼 9시 땡 하면 시험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있다가 지금 시작할게요 띵 누르고 막 9시 2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시 2분부터 15분이면 몇이지? 막 너무 헷갈리잖아요. 17, 그 17에다 또 15분이면 몇이지?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종이에다가 예를 들면 2분부터 시작 17, 그 다음에 15 더해서 32, 뭐뭐뭐 이렇게 쓰고 그때까지 풀어야 되는 문제 번호가 뭐 1, 뭐 15, 뭐 30번, 45번 뭐 이런 식으로 번호를 써가지고 그 문제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느려지고 있는지, 얼마나 빨라지고 있는지 이런 거 체크했는데 비슷하게 하셨던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안 푼 문제는 체크를 해놨는데 접어놔야지 그냥 안 풀고 놔두면 나중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된 문제라 내가 몇 번을 풀다 말았는지를 안 보여서 그런 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룰을 카피하는 방식을 저는 너무너무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공부를 아무리 교과서를 보고 강의를 해도 그 말이 내 입에 안 맞고 답안을 쓰는 형태로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교재에 있는 말들은.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답안의 그 모양이, 답안에 그걸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답안에 이미 써진 형태의 것들을 되게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답안을 보면 보통 사람이 어느 정도 분량으로 이 많은 교과서에 나온 걸 네 줄, 다섯 줄로 어떻게 요약했는지의 그 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교과서 자체를 그 문제집 자체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빠른 더 내용이 이해가 안 될 땐 그렇게 공부하는 게 더 빨라지실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아웃라인에서 비코즈의 중요성을 정말 강조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답안을 안 써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그 페이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더 실감이 나실 것 같아서 그 공유 페이지 하나만 보여드리고 이제 저도 마칠게요. 네, 이거는 제가 그 애널리시스 부분을 그냥 예전에 뭐 하면서 했던 건데, 원래 이제
IRAC 보통 이러잖아요. 락. 그럼 룰은 아까 전에 대강 보여드렸고 이제 A. 근데 말씀하셨을 때 변호사님이 사실관계 룰과 사실관계 띄었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컷 앤 페이스트해서 붙여서 이렇게 모으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룰을 띄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붙이는 그 카피 앤 페이스트까지는 저는 못 해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여기 보시면 룰 하나의 첫 번째 엘레멘트 룰을 쓰고 그다음에 because 어떤 사실관계 때문에 이 요건이 충족이 된다. 두 번째 어떤 룰의 요건, 뭐 breach of care, duty of care이라는 두 번째 요건을 쓰는데 이거는 어떻게 충족이 되는지 because 어떤 사실관계 그런 거는 이제 fact pattern에서 여러분이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매칭을 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 파일 한 번만 보여주시면 그래서 사실은 요런 그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서두에 들어가는 말만 제대로 써도 별거 없는데 조금 있어 보이게 쉽게 답안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아까 전에 변호사님이 때마침 advertisement랑 오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전에 자료가 하나 있어서 가져왔는데 어떤 분이 답안한 거를 제가 이제 약간 커멘트를 한 거였는데 이분도 룰을 다 알아요. 우리도 다 룰을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룰을 너무 단순하게 법적인 내용이 조금 덜 들어가게 씁니다. 뭐라고 썼냐? advertisement는 오퍼가 아니다. 하지만 invitation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뭐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invitation만 되는지, invitation이라서 어떤 성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애드하면 분량도 늘어나고 이 사람이 이거에 내용을 파악하고 있구나. 사실 그냥 약간 너무 딱딱하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에 전반적인 법적인 걸 알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고요. 양을 많이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 똑같은 내용 썼다고 생각하고 되게 짧게 나 쓸 말 다 썼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양이 많다는 건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했다는 거라기보다 룰을 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자세하게 엘레멘트를 더 많이 넣었다는 거, 그리고 애널리시스를 해도 사실관계를 더 여러 개를 갖다 썼기 때문에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질문으로 갈까요? 죄송합니다. 음소거였네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켜고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채팅창으로 그냥 네,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상보다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지나서 1시간 예상이라고 신청을 받을 때 말씀을 드렸나가지고 혹시라도 시간이 모자라셔서 지금 나가야 된다 이러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녹화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녹화 파일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요. 네, 더 길게 궁금한 거 최대한 이 기회에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 변호사님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혹시, 링크드인에 제 이름 치시면은 나옵니다. 챙호이 쿠를, 예, 그다음에 구글에다가 영문을 적으면은요, 그 이름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다 그냥 그 이메일 주소가 있나? 링크드인으로 연락하셔도 되고, 그럼 저희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거기 이메일 주셔도 되고,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질문한 것 중에 특허 관련된 제가 특허 쪽에서 이제 관련 아,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직 바시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특허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요. 원에드인데 학교를 다니면서 해주면 좋을 특허 관련 자격증이나 인턴십. 지금 그 원에드이시면은요, 그 2L 내시기 전까지 페이턴트 바 준비하셔가지고요. 페이턴트 바 패스하시면은, 그 페이턴트 바 패스하시면은 2L 마쳤을 때 그 인턴십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페이턴트 에이전트라는 타이틀을 갖고, 페이턴트 에이전트가 아니더라도 백그라운드가 좀 약간 하이 디그리 뭐 마스터랑 PhD 정도 가지고 있으시다면 테크니컬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타이틀로 로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면 페이턴트 바를 미리 공부하셔가지고 자격증 따놓으시고 로펌에 들어가셔서 페이턴트 에이전트로 근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바시험 모아서 그 타이틀을 페이턴트 에이전트에서 페이턴 어토니로 바꾸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에요. 제가 했었던 것처럼. 네, 만약에 이게 거꾸로 돼버리면은 그 페이턴 그냥 어토니로 로펌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거기다 페이턴 발 나중에 보면은 중간에 잘못되는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잘못되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고 그래서 여기 질문하신 분은 꼭 학교 졸업하시기 전에 페이턴 바한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할 수 있거든요. 그 특허청 미국 USPTO에 접속하시면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거 보충하셔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넣으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페이턴 바 하시고 인턴십을 꼭 페이턴 쪽으로 페이턴 바 패스하셔가지고 에이전트 라이센스 있으면은 인턴은 아마 넣으면은 95% 이상은 다 받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 정 만약에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저희 회사로 인턴십 알아봐 드릴게요. 예, 어떤 분이 와, 모르겠는데 예,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네, 지금 사라님께서 본인이 하셨던 질문이라고 저희가 이제 신청서 받을 때 질문을 그랬어요. 받았었는데, 예. 예, 그거에 대한 답변 해주셨네요. 아, 죄송한데 혹시, 제가 네, 알기로 제 친구가 페이턴트 에이전트여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어, 하실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 패턴 에이전트를 내면 미국 영주권 내지는 시험 볼 수 있는 거는요, 영주권자 아니라도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없고요. 예. 영주권자 아니더라도 패턴 에이전트 시험 볼 수 있고, 예, 취업할 수 있어요. 취업하는데 단지 이제 문제는 회사에서 잘 안 받아주죠. 왜냐하면 로펌에서는 그 영주권이나 이런 거 스폰서를 잘 안 해주거든요. 그 이제 뭐 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간 펌 사이즈가 좀 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에 8개, 브랜치가 8개 있는데 변호사가 1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특별히 그 이미그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영주권 스폰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 그 해주는 그런 경우도 보긴 봤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고 해서 영주권이 나오면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그런 형식인데 영주권자가 아니라면은 쉽게 그 자리 잡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신분부터 먼저 하시고 어느 정도 디그리가 되시면은 학력이 되시면은 유럽 하는 프로그램 내셔널 인터레스트 웨이버 그런 거 해가지고 영주권 쉽게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러면 질문 리스트 보고 거기서 오늘 강의 중에 안 나왔던 저희가 커버 못한 부분을 변호사님이랑 저랑 조금 나눠서 대답할까요? 네, 그러시죠. 예, 예. 네, 제 첫 번째 질문이 공부 플랜 이런 거였는데, 제 생각에 변호사님이 대답해 주신 것 같고, 어, 오답 노트 이 부분만 대답이 안 된 것 같네요. 혹시 오답 노트를 작성하셨었는지, 저는 오답노트 작성 안 했습니다. 그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할 때는 왜냐하면 처음에 했는데요. 나중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를 1800, 몇, 1000문제 이상씩 풀게 되면은 다시 백해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요. 그 돌아보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오답노트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제만 많이 풀었는데 단 M2 공부할 때는 문제를 풀고 그 몇 년도 몇 월 달에 나왔다는 걸 명시하고 거기에 대한 룰은 따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같은 룰이 반복되는 그 연도가 있습니다. 그 연도 계속 적어 나가면서 다시 또 룰 한번 읽어보고 또 그냥 문제 풀면은 왔을 때 또 룰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미는 오답 노트는 아니지만 문제 읽으면서 제가 룰 라이딩은 따로 했는데 멀티플 초이스 퀘스천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 해봤자 안 보게 돼서 나중에는 안 했습니다. 별로 저도 권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답노트는. 예. 의미가 네, 모르겠는데, 예. 네, 참고로 저도 오답 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에미는 그냥 아웃라인에 그 약간 객관식 문제에서 봤던 좀 특이한 사항 같은 거를 아웃라인에 정리해서 제가 나중에 체크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MEE 그 에세이는 룰 같은 게 좋은 게 있으면 따로 좀 정리를 해서 그 나중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활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ME의 그 몇몇 과목은 디폴트 랭귀지라는 게 있어요.
그 과목 기반 A미 문제나면 무조건 그거는 답을 적어놓고 시작해야 되는 것들. 음, 예를 들면 컨트랙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거나 에비던스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꼭 그 룰을 꼭 먼저 적고 시작을 합니다. 시큐어 트랜잭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 이게 그 제가 그런 따로 담지는 않았는데 또 이거 찾아보시면 그거는 무조건 안 적는 사람과 적는 사람의 차이점 한 0.5점 난다 그래요. 그 답안지 채점하시는 분 말씀 들어보면 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UCC2가 해당이 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커먼로가 해당이 되는 거냐 하는 걸 무조건 헤드라인을 먼저 적고 이 질문에서는 디스퓨트가 뭐 프로퍼티에 대한 거니까는 커먼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무조건 적은 다음에 그 답을 적는 그런 거. 에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에비던스에서 어드미서블 하냐 아니면 그런 몇 가지 그 랭귀지들인데 그런 디폴트 랭귀지라고 해서 무조건 적고 시작을 하셔야 되고 시큐어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도 UCC9이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뭐뭐 때문에 음. 꼭 하셔가지고 하는 그 디폴트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거 따로 준비하셔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네. 다음 문제들은 조금 커버가 순서 같은 것들은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저도 기본 과목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하기는 하고요. 그런데 작은 과목들, M2라고 해서 너무 뒤까지, 끝까지 미뤄두지는 마시기를 저는 추천하는 게 양이 적어도 너무 생소해서 양이 적지만 그걸 생소함을 넘어서는데 좀 시간이 들거나 아니면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신 교재도 어, 말씀 많이 해주셨고 특허 부분에 대한 거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네. 저희 채팅창에 질문 나온 게 있는데, 컴팩트 바리뷰 강의와 관련해서 네. 강의와 문제를 풀다가 보면 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공부 방법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해보신 분이 답하시는 게 좋겠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바브리를 공부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떠실지 잠시만요.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네. 네, 저 다시. 같은 경우는 바브리로 예전에 했었는데, 어, 그 강의가 압축적일 수밖에 사실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의에 어떤 거를 기대하시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예를 들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강의에서 다루고, 그 내용이 문제화되는 거를 바라실 수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변호사님 약간 말씀하신 어, 지엽적인 것까지 너무 많아질 수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 위주로 하면 어느 순간 되면 저도 바브리를 보고 그것도 바브리도 많이 축약이 돼 있죠. 하고 문제를 풀 때 딴 세상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문제를 풀 때. 왜냐하면 얘는 되게 압축적이고 나에게 되게 뼈대만 알려줬는데 문제를 풀 때 나는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룰을 내가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배운 거를 여기 써먹을 수 없네? 왜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지? 근데 문제는 그 문제를 풀다가 돌아가서 나중에 좀 공부가 좀 돼서 아웃라인을 보면 그 아웃라인에 이미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문제를 풀었을 땐 그게 그 소리라는 걸 모르고 그 아웃라인의 어느 부분을 문제화했다는 게 전혀 눈에 안 보였던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고 문제를 계속 풀고 하면 나중에는 이미 여기 내 아웃라인에 이게 다 써 있었네? 이미 교재에서 그 말이 그 말이었네? 근데 내가 그걸 발견을 못했네. 이런 경험을 저는 했었어서 지금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신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면에선 저는 약간 감수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아니면 이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면 구글링을 해보면 요즘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자세한 설명 자료가 많아서 그래서 그게 지엽적인 것 때문에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끊어진 건지 그거를 조금 우선 잘 모르겠네요. 그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엽적이면 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교재도 들어보시고. 예, 제가 그안 변호사님 동영상 그 들을 때 굉장히 행복했던 게, 저 학교 다닐 때 애들이 그 자기네 모국어로 돼 있는, 영어로 돼 있는 동영상을 듣는데 저걸 한번 들어보라는데, 그 이어폰을 꼽아주는데 무슨 영어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1.5배속으로 듣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안 변호사님 제가 동영상 볼 때 1.5배속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이 좋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실되게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씀을 어느 과목인가 강의하실 때 하셨어요. 진심을 갖고 공부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패스할 수 없다는데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 표정 보시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와서 이렇게 닿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시험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여기 막 선전하는 사람들은 나는 뭐 몇 개월 만에 해서 쉽게 했었는데, 그런 분들 아주 특이하신 분들이구나, 그런 거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학교 공부는 학교 공부도 따로 하고 졸업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바시험은 따로 했으니까 저는 두 가지를 따로따로 한 결과였었어서 학교 공부 때보다 바시험 공부하면서 더 많은 거를 배우게 됐고요. 공부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니까는 만약 풀타임으로 계신 분들은 좀 늦지 않도록 바시험도 1학년 때부터 원일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준비하시고, 파트타임이신 분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시간 조절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파트타임은 두 배, 풀타임보다 두 배 정도 시간을 더 투입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기간도 그 정도로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든지 진심을 갖고 정성을 다해가지고 꼭 그 시험 문제를 보고 대하시면은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쉽네. 다른 사람 얘기 듣고, 아, 누구는 3개월 했는데 나 3개월 되지 않을까? 6개월만 하면 안 될까?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거는 최소한 1년, 2년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한번 미선하신 분들은 6개월 이상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꼭 진정성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여기 질문 6번에 현지 취업 준비 과정이 궁금합니다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 지금 미국에서 JD 과정이나 LLM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취업하는 거는 물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긴 뭐한데, 일단 로펌에 처음에 만약에 입사를 하셨다라고 하면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대부분의 로펌이 신입사원 베이비 어톤이라고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애들 학교 졸업하고 들어오면 연봉이 이런 얘기 여기서 되나 모르겠네. 돈 얘기. 연봉이 이제 얼마 시작을 하는데, 이 평가 기간을 다 대부분의 로펌이 3개월, 6개월, 1년을 잡습니다. 처음에 하이링해서 3개월 동안 일을 시켜보고, 괜찮은 거 어때? 그러면은 6개월 더 보고, 6개월 에서 한번 또 평가하고, 그래도 좀 그냥 마지막 한 번에 기대를 걸어볼 만할 것 같아. 그러면 1년을 갑니다. 그래서 1년을 넘어가서까지 그 로펌에 있으면 로펌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이제 퀄리파이 됐다고 판정하게 되는 게 되고요. 보통 1년 이내에 로펌을 나오게 되면은 대부분이 그 로펌에 적응을 실패하거나 뭔가 안 맞아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로펌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펌에 들어가더라도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그 이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 모든 펌이 그렇고요. 그 이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질 때 최초에 자기가 제시받았던 연봉이 생각보다 작지 않더라도 이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연봉이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 새에 3번 연봉 조정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그 3개월, 6개월, 12개월 지나면서 연봉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 받는 급여가 낮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좀만 챙기면은 그 다음번 석 달 이내에 다시 한번 조정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플렉서블하게 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품 생활 하시게 되면은 그런 거 꼭 명심하셔가지고 잘 적응을 잘 하셔야 돼요. 1년 이상 버티면은 나름대로 롱런할 수 있는 길을 닦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1년 이내 만약에 친구가 1년 이내 나왔다 그러면 대부분이 백발백중, 그 사람은 적응을 제대로 못했거나 그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펌에 들어가시면은 죽었다 치고 1년은 가시험 할 때보다 더 빡세게 일하지 않으시면은 미국 로펌에서 버티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제가 코멘트라고 그렇고, 아무튼 선배로서, 먼저 그 길 가서 선배로서 이 길에서 10년 정도 일한 사람으로서 꼭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말씀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어디 가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딱히 질문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어, 네, 굉장히 오랜만에 사실 이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안현주 변호사님이 한국어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밥프랩 강의가 있어요. 많이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와 계시지만 컴팩트 바리뷰라고 저희 네, 한번 한국어로 된 강의를 일단 한번 들으시면 전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던 것도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정리가 된 다음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든 에세이 뭐 이전 문제들을 한번 리뷰를 하시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보직합니다. 들어본 사람 입장으로서. 아, 네. 시험을 여러 번 감사합니다. 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과제나 이런 뭐 유튜브 많이 봤는데 굉장히 그 뭐랄까요 적절한 선에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이 잘 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동영상 보면서.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너무 근데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럼 이것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변호사님도 이것만 하고 이걸 바탕으로 되게 많은 걸 하셔서 합격을 하신 거지. 딸랑 강의 요것만 듣고 문제 몇 개 풀고 그런다고 붙어지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는 그 대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실력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닦을 수 있는 그 토대를 하는 거지. 이거 봤는데 왜 문제 풀면, 그러니까 이 좀 아까 질문하신 분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걸 들었는데 왜 바로 안 이해가 되지? 법대를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한 번 듣는다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과목의 특징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걸 어, 감안하고 그걸 허들을 넘으려고 계속 어쩔 수 없이 성실히 노력을 하셔야만 해요.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저도 처음에 그 되게 어려워가지고 같이 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걔네들도 이해 못해요. 똑같이 이해 음, 못합니다. 네. 한국 사람도 한국 법을 잘 이해 못하는 경우 되게 많은데 미국 사람도 자기네 법을 이해를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장이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 번 보고 반복하고 레퍼런스 찾아보고 지져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지 한 번 딱 듣고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음. 최소로 네. 줄여준다는 거지 듣자마자 이해할 네. 내용의 공부를 우리는 이 나이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이 나이에는 바로 이해되는 공부를 해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너무 무조건 많은 시간 쓰셔야 감사합니다. 돼요. 네. 아유. 아까 저기 변호사님, 구 변호사님께서 채팅창으로 이메일 주소 공유해 드렸거든요. 그거 확인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채팅창으로 그 컴팩티브 리뷰 저희 사이트랑 그다음에 안현주 변호사님한테 혹시 1대1 상담을 그러니까 뭐 이 그거에 대해서 이 밥프렙 교재에 아, 대해서 네. 궁금한 점이 네.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로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너무 변호사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너무 생생한 많은, 근데 약간, 이제 제 생각엔 오늘 처음 공부를 아직 시작을, 아주 초기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와닿는 맞아요. 그건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수능 뭐 입시 전에 한 달 이런 걸 들으면 뭐 하나도 모르잖아요. 고등학교 생활도 모르는데 입시 전에 한 달, 두 달을 내가 상상도 안 되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수 있는데 여러분이 오늘 걸 잘 적어 놓으셨던 거나 하시고 다음에 좀 공부 몇 달 하고 이걸 보면 아니면 시험 직전에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소리고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였는지가 그때서야 네, 사실 제시를 보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면 엄청난 그 피와 살, 그렇죠. 뼈살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 듭니다. 1점 별거 아니야. 뭐 MB 퀘스천 하나 날려도 돼. 이런 게 고민하시는데 저 처음에 시험 봤을 때 4점 차로 떨어졌어요. 그 MB 퀘스천 문제 와서 잘 찍었으면은 세네 문제 더 맞았어. 그냥 끝났을 텐데. 절대로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꼭 그 진심을 갖고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계시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금 안 변호사님한테 연락한 것도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잊고 있었는데 그런 게 와가지고 아 이런 분들이 관심도 많고 도움을 좀 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변호사님한테 먼저 연락드려가지고 자리 만들었던 거고 하니까 나중에라도 어디 가시든지 꼭 이렇게 잘 갈 수 있는 길 멀리 하지 마시고 괜히 고생하면서 돌아가시지 마시고 길 잘 들으셔가지고 좋은 길로 잘 가셔가지고 원하는 성과 꼭 빨리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말씀들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네, 오늘 또 시간 내서 여기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 기회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가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